네, 언중요걸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을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이분을 모셨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모셨는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간부급 언론인 여러 명이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었고, 해당 언론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사고를 통해서 이미 밝혔고, 오늘은 중앙일보가 사고를 냈습니다. 해서 근데 이게 이른바 김만배 케이스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전에 가짜 수산업자, 이때도 별별 걸 다 받은 언론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론계 왜 이러나,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작심을 하고 한번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기자협회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각오는 되게 있으시죠? 예. 회장님?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일단 좀 그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노지민 기자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좀 상황 정리 좀 일단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기자들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금품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죠. 네, 우선은 지난달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보도가 나온 뒤에 뭐 좀 본격적으로 그 기자들이 속한 언론사의 매체명 그리고 실명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월 5일에 이제 뭐 서울신문, SBS, 뭐 조선일보 이런 곳에서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라고 명시가 되고, 또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간 사실을 확인을 했고, 또 김만배 씨가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 원의 자금을 거래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걸로 파악됐다라는 수사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좀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앞서 했을 때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을 줬고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라고 보도를 했을 때는 인용 보도도 하지 않던 언론이 본격적으로 보도를 시작한 건 이렇게 검찰발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라는 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타파가 1,300여 페이지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죠. 이제 모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 김만배 씨를 비롯한 그 대장동 일당이라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자들에게 좀 이렇게 금품을 제공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좀 나눠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좀 그 덩어리가 제일 큰 게 이제 한겨레 그 기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분양을 받아줬고, 그다음에 분양 대금으로 토탈 9억이 전달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6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3억이 이제 추가가 돼서 9억이 전달이 됐다. 지금 한겨레가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아직 안 끝난 거죠. 조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기자에 대한 해결을 의결을 했는데, 원래는 사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사내외로 외부위원까지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자한테 흘러간 돈이 9억인데 그 기자는 그중에 2억은 갚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네, 그쪽의 주장으로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앙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을 그 김만배 씨한테 빌려줬다가 7, 8개월 뒤에 이자까지 합쳐서 9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네. 이거고, 근데 또 어제 새로 나온 것은 그 뒤 1억을 또 받았다. 네, 2020년에 1억 원을 또 빌렸다. 빌린 겁니까? 빌렸다고 이제 중앙일보가 공식으로 밝힌 입장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자는 그 한국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일보가 오늘자 신문으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한국일보도 네, 오늘자의 이제 홈페이지와 신문을 통해서 냈는데, 여기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2020년 5월에 금전적 여유가 있는 언론계 선배 김 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1년 4개월년의 금전 거래로 사무실에서 차용증도 썼다. 이렇게 그 당사자의 입장을 전했고요. 하지만 이 사내 진상조사와 간부 소명을 종합한 결과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 이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에 지급된 시기나 이자율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사인 간에 거래하기에는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일단 회사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기자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해고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해고를. 네. 자, 그러면 한겨레하고 한국일보는 해고를 의결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받아줬고 맞습니다. 이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채널A 간부. 네. 명품 구두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채널A의 경우에는 그 이후로 어떠한 대응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현 시점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채널A에서 김만배 씨가 이렇게 기자들과 금전적인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니 구두라고 해봤자 뭐 끼끼야 2-30만 원 아닙니까? 요즘엔 뭐 운동화도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가 굉장히 네. 이 아니, 사안에서 그러면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구두를 어떻게 신고 다녀요? 구두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구두가 아니라 명품 운동화, 신발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명품 사실관계 신발. 예, 네. 네네. 구두가 아니라 신발. 네, 일단 처음에 알려진 건 그렇게 알려졌는데 뭐 당사자가 부인한다고 또 알려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회사 차원의 입장이나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채널A를 빼고 나머지 3개 언론사는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네. 일단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통해서. 예. 기자협회장님. 예. 자, 일단 좀 이 기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기자협회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기자협회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까? 입장도 좀 밝힌 바가 예, 있죠. 밝혔죠. 성명서를 통해서 무겁게 반성한다라고 성명을 냈고요. 예. 사실 굉장히 참담합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절친한 후배가 또 연루가 되고 해서 뭐 어떻게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이 보면은 이 김만배 씨가 이제 언론계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후배 간의 어떤 동고래라는 점에서 조금 굉장히 좀 윤리의식이 희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 자체가 굉장히 좀 거액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 뭐 한겨레 신문사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 무관한 기자들인데도 댓글이 아주 험악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이 내부 분위기는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의아함 내지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명된 그 기자들이 김만배 씨와 같이 이제 같이 법조 출입을 했던 그런 타사 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 노지민 기자하고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지만 노지민 기자의 재산 상황을 저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죠? 알 이유가 없죠. 헬마우스하고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헬마우스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저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 기자들은 김만배 씨가 돈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근데 그것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소위 이제 만배형이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꽤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다는 기자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후했다. 그 대장동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몇 년 동안 돈을 굉장히 좀 후하게 쓰는 선배다. 그래서 만배형 밥 한 번 얻어먹지 않으면 법적 기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만배형이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소문이 그렇죠. 날 수는 있죠. 뭐 많이 사주고 그러면 당연히 소문이 나겠는데 그러면 그 만배형은 그 돈이 어디서 났대? 아 이거는 기자 정신까지 안 가더라도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만배형이 재벌집 뭐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났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자들한테 알려지기로는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상속을. 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기자 선배기 때문에 아주 뭐 깊은 사생활까지 파고들지는 않았을 거고 대체적으로 로비스트들이 그 밑자락을 깔아놓는 행동 패턴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조금씩 인심을 얻어두는 방식으로 보험 형태로 이제 기자들하고 친해뒀다가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했었던 어떤 정황이나 맥락들이 좀 있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그럼 몰랐다고 치죠.
그 돈의 출처가 대장동이었던 걸 몰랐다고 쳐요. 근데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돈 거래를 했던 기자들은 당연히 그렇죠. 외마디 비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마디 비명이 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는 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1년에 한결의 경우를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요. 네.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김만배라는 인물의 이제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 하고 느낀 거죠, 본인이. 해당 그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시에 그 사회부의 다른 후배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게 이 본격적으로 문제화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오게 된 정황들, 그것도 결국은 윤리의식이라든지 사내에서의 어떤 정화 작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의심을 좀 독자들 입장에서는 품을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 협회 차원에서 좀 파악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뭐 지금 나온 거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계속 들리는 소문들이 뭐 상품권을 받은 기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서 100명까지도 된다. 골프장 가서 100만 원씩 받은 기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서초동 법조 출입 기자들, 그리고 또 경기도 이 기자들, 예.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일파만파 확대가 되고 있어서요. 도대체 이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3명 내지 4명의 어떤 그 중견 간부급 기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소소하다는 말도 여기서 사실은 성립되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한데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수를 완전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김만배 씨는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재 윤리가 발동이 되고 이른바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지킬 이유가 없는 언론계 동료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변명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론계 선배이고 하는데 저도 사실 2004년 5년 무렵에 법조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보면은 그 김만배 씨가 사실은 이 출입 기자나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외곽에서 좀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기사도 안 쓰고 회사의 어떤 로비스트 비슷하게 그렇게 법조 주변을 좀 이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워낙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인맥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도 좀 벌어지는 거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그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열심히 생산하는 기자가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로비스트처럼 인식이 됐던 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리 유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한 가지가 무너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기자협회 뭐 언론윤리 헌장 같은 걸 보면 뭐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기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언론 윤리라던가 뭐 품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인트는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전 거래를 한데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억대잖아요. 예. 오간 거래 금액이. 그러면 그건 같은 언론계 선배 후배 뭐 동료이기 때문에 오갈 수 있는 그런 금전 거래 규모입니까? 뭐 그러니까요. 솔직히 한번 자 한겨레 기자 9억인데 9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그러면 어떤 언론계 인연 때문에 오갈 수 있는 금전 거래 규모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1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금액의 크기가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예. 그 정도 금액이 된다면 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아니 이게 그냥 단순한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오갈 수 있는 차용장 한 장 쓰고 오갈 수 있는 금액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거기서 반대급부 대가로서의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들이 약속이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도 되는 거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김만배 씨가 그 돈거래를 할 때 수표로 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증거를 좀 남기고 뭔가 좀 나중에 그래도 문제를 삼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었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그 거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사자들이 하는 말은 차용증도 썼고 이렇게 근거가 남는 돈이기 때문에 뭐 거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그 차용증이 이제 의도가 있는 차용증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차용증을 받아둬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사후에 정상적인 돈거래였다는 걸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차용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제 김만배 씨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그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도 돈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끼리 실제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관계라고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이거 되게 디테일한 얘기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서로가 정상적인 그냥 돈 거래였다고 치면 수표를 뽑아서 줍니까? 계좌이체하지. 계좌이체를 하죠. 저 같으면 손 떨려서 그러니까 수표 수법도 못 주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네. 걸어가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되면 큰일 날까봐 계좌이체지 그걸 수표로 뽑아서 줍니까? 이게 아니 그다음에 중견 언론인 정도 되면 여기저기 출입을 하면서 세상 물정을 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용증 한 장 썼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고 우리는 정상적인 금전거래했다고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바로 그래서 저는 한겨레 사고를 보면서 가장 밑줄 치고 봤던 부분이 이것이 그 보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결국은 핵심은 그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기사가 엊그제 나왔었던 이제 쿠키뉴스의 단독 기사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사안과 그러니까 대장동 사안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법조 기사를 이제 김만배 씨가 삭제시키는데 이제 일조를 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그 어간에 2018년, 17년에 걸친 사이에 모 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법조 기자인 그 본사,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본사에 김만배 기자가 개입을 해서 이미 발행된 기사를 이제 삭제시키는 조치가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의 의지조차도 이제 무시한 채로 이제 기사 삭제가 이뤄졌다. 이 정황을 이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겨레든 뭐 중앙일보든 한국일보든 결국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돈을 그냥 받았겠느냐, 언젠가 필요할 때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취재가 이루어질 때 한번 써먹기 위한 일종의 이제 카드로 보험을 들어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혹시 그 뒤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취재가 본격화되는 뭐 2019년, 20년, 21년 어간쯤에 그 카드가 실제 사용된 적은 없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해하는 거죠. 이때 그저께 네. 한겨레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3시간 넘게 심도 깊은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그 기사들을 좀 굉장히 세밀하게 샅샅이 좀 그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 반대급부가 이 형성이 됐는지를 좀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특이한 현상이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취재원이나 취재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로비 차원에서 언론인에게 금품을 뿌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언론인 출신이 네. 그다음에 언론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명목만 언론이었고 사실은 개발업자였다. 네.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대체 언론계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자협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 조심했어야 되는데 언론계 선배라는 어떤 그 표피를 쓴 그 사람에게 이 돈 거래를 좀 아무런 어떤 윤리의식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차차차차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은 외피만 기자였지 사실은 업자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했어야 되고 더더욱 그 금전 거래에 대해서 좀 유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취재원과 언론이 중간에 있는 게 언론인이었다가 뭐 기업이나 이런 데로 이직을 해가지고 뭐 홍보 파트를 맡으면서 언론계 로비의 창구로 기능하는 예. 전직 언론인들이 있죠. 그 중간 형태에서. 근데 김만배 씨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 게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아마 언론사에 아마 기록이 될 하나의 어떤 특이한 사건으로 저는 그러니까 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뭐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직접 드러난 최초의 케이스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머니투데이 같은 매체 자체가 덩치도 크고 그리고 법조 이력이 좀 오래된 유명한 뭐 소위 이제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법조 출입한 걸로 유명한 기자였으니까 더 특이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매체에 따라서는 뭐 주요 일간지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경향이 좀 덜하지만 매체에 따라서는 기자직을 유지한 상태로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김만배 씨처럼 자기가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자기 대관 업무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업들로부터 일종의 뭐 로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움직이는 기자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특히 뭐 이제 산업부 출입 기자들 중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기사를 쓰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때 딱 그 각을 잡으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 로비스트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 소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친한 사람의 대관 업무를 사실상 이제 대행하는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적이다라고 느꼈는데 이것처럼 그러면 일종의 차명으로 자기 회사를 설립을 해놓고 거기 로비스트를 자기 스스로 담당한다면 그걸 어떤 통제 장치를 통해서 이제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를테면 방통위를 출입하는 방송사 기자들은 그 해당 방송사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기자로서의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원래의 그 소명보다는 이 회사의 그 재승인이라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에 더 그렇죠.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대관 기자라고 불리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금 이렇게 드러난 게 이것뿐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는 게 그 대장동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고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뭐 개발 컨소시엄 같은 걸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 뭐 기자 한 명, 뭐 변호사 한 명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뭘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독 좀 규모가 크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뿐이지 네. 이런 관행이 실제로 뭐 소소하다는 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쓰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뭐 소소하거나 좀 더 작은 규모로 횡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위기감처럼 다가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의 이른바 카르텔 내지 폐쇄성 이 얘기를 좀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것도 그런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법조 기자들의 어떤 폐쇄성은 여러 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그 미디어오늘하고 기자들이 이제 소송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그 폐쇄적인 어떤 운영은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폐쇄성이 카르텔이 더 공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좀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거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노지민 기자가 한겨레 그 중견 간부의 경우 자기 후배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사내 보고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상 조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만배영이라고 불렀던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안 돌았느냐? 그냥 만약에 자 그러면 소문이 돌았는데 그러면 눈 감은 것이냐? 그럼 취재를 안 한 것이냐? 이거는 지금 전혀 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배영이 그냥 그 1대1로 그냥 각계격파를 해서 그냥 기자들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기자들이 만배영이 돈 많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저기 얼마 줬대 이런 얘기가 돌아서 자기도 찾아간 건지 전후 과정이 지금 전혀 나오질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의 가능성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일정하게 소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그 폐쇄성과 어떤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눈 감아버린 것이냐. 이것도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실 말씀하신 폐쇄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인 게 결국은 정보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폐쇄한다는 거는 그렇죠.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아주 소수에게만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거고 그거는 곧 권력화되기가 아주 쉬운 구조로 돼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정영학 녹취록 안에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본격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김만배 씨가 아예 이제 지회라고 자기들끼리 통칭을 하면서 기자들 그룹을 관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타파에서 2, 3주 전쯤에 이 사안을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한 이후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과연 뉴스타파처럼 균열을 내는 외부의 다른 매체가 없었다면 이 수사 내용이 알려졌을까? 혹은 뭐 검찰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칼을 대는 수사를 하기는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게 이제 통하는 얘기인 건데 검사는 뭐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게 권력이 아니고 기소를 안 하는 게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기자들도 지금 취재를 하거나 뭐 보도를 하는 게 권력이 아니고 보도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게 지금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결국은 폐쇄성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체크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에서 100만 원씩 주고 골프 쳤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어떤 또 궁금증이 들었냐면 그러면 골프장에 그 그린에 나갔던 것은 김만배 씨와 동료 기자들만이었을까? 거기에 판검사는 안 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판검사하고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만배영의 어떤 뭐냐면 후원하에서 그린에서 어울려서 골프를 쳤다면 이건 취재 윤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협회장님? 당연히 어긋나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노지민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재작년에 기자협회에서 언론윤리 현장을 제정할 때 만든 대목이거든요. 네.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과연 대장동 일당이 언론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로비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판검사들에게는 안 했겠느냐. 거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제 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많은 기자들 기자협회 그 회원이 11,000명인데 정말 그 일부 기자들의 어떤 일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지금 그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그 지점에서 제가 볼 땐 이거는 규모가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온 그 고액 거래했던 사람들 말고도 뭐 골프 치면 100만 원 받고 상품권 받던 기자들까지 합하면은요, 이건 규모가 커요. 과거에 현대백화점 분양 사건이 있었어요.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현대아파트. 예. 그때 압구정동, 예. 몇몇 언론인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70년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서 사건 기억나십니까? 알죠. 예. 네? 수서 비리 예, 사건. 예. 거기도 언론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언론계 흑역사로 남아 있는 큰 비리 사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연루됐던 언론이 한번 오늘 방송 끝나면 찾아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를. 그런 점에서 일부라고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정말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기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들까지도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자정 기능이 지금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속가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벼가 잘 자라게 하려면 피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논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조금만 그러니까 하면 저는 약간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민주항쟁이 끝나고 나서 언론계에서 바로 88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 있는 한국기자협회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 자정 운동을 개시를 했었고 그때 그 노조가 만들면서 자정 운동을 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주도하면서 자정 운동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축이 뭐냐면 촌지 근절이었어요. 예, 고사부 촌지 사건이었죠. 촌지 근절이었거든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촌지예요. 마디촌자를 쓰잖아요. 마디촌이 뜻짓자. 해갖고 봉투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담아주는 거였어요. 그게.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촌지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거는 좀 근절이 됐나 보다. 그 정도는 좀 정화가 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지금 골프장에서 100만 원 받는 게 그걸로 지금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골프장에 가서 기자들이 과연 돈을 다 내고 치느냐.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자유로운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이번에 동거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특이한 게 하나를 봤는데요. 이를테면 중앙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한테 오히려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8천만 원을 주고 이자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천만 원 얹어가지고. 아 이런 거래도 성립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아주 새로운 유형을 또 발견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서 그런 식으로 좀 그 보이지 않는 촌지, 뭐 내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미디어오늘도 한 몇 년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골프 담당 기자들 네. 그 일면 톱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뭐 내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촌지를 이렇게 좀 뿌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져주고. 예. 네. 저는 좀 이게 결국은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스스로 어떻게 단속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진지한 고민이 좀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뭐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기자들을 만났는데 공감 가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특정 정치인한테 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유착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자신들도 특히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랑 술 먹고 밥 먹는 걸 이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 뭐 맛있는 데를 가고 하더라도. 아니 저는 그 가야- 밥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 아니 가야 밥은 취재가 먹어야 되니까. 네, 대화가 그죠. 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 취재가 되기 때문에 자기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밥 먹고 나오면서 아유 의원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다음날 그 손으로 따귀를 때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바로 이제 다음날 보도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의 윤리 의식의 한계선을 스스로 이제 알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골프를 같이 치러 간다. 이거는 이제 행위의 양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목적이나 거기에서 이루어질 어떤 대화의 내용 같은 것들이 양상이 달라지는 거라 취재원하고 어느 선까지가 윤리적인 관계에 이 멈춰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를 기자들 스스로도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자의 윤리진칙처럼 뭐 이렇게 대원칙을 제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라도 좀 더 구체적인 행위 양태들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이번 기회에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저도 그 뭐 올해 이제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시사평론가를 한 뒤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일종의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이제 후배 뭐 기자들이나 뭐 이런 학교 후배나 뭐 이런 기자들한테 좀 취재원으로서 이제 쓸모가 있을 만한 정치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려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기자에 따라서는 그 소위 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후에 식사비를 자기가 냅니다. 네. 그런 기자들이 꽤 많아요. 뭐 예전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숫자가 많아져서 이건 취재원하고의 만남이기 때문에 취재비를 사용하면 된다. 아니 근데 뭐 굳이 말하면 기자 월급 빤한데 그냥 제가 이제 학교 선배기도 하니까 제가 내도 되는데 못하게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기자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장님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이런 큰 사례들이 터져버리면 그 모든 노력이 다 그냥 기레기라는 말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게 이제 중견 기자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전과 후가 저도 청탁금지법 이후에는 사실 그 뭐 지금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를테면은 뭐 대선 때 후보들 따라가지고 지방을 이동할 때도 다 자비로 그 차비 내고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버스 탈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자기 돈 내고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거의 n분의 1. 이를테면 이제 지방 가가지고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그 식사 대금은 이제 정당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n분의 1로 그 지급을 하거든요. 돈을 다 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화들이 좀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사실 언론계 전체가 좀 거의 그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죠. 아이고 참. 그건 저 이거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쭉 반추하면서 또 한 가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그냥 혹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최초로 공개를 시켰던 매체가 어디입니까? 경기경제신문인가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솔직히 그 좀 낯선 제호였어요. 네. 매체명이 여기서 터뜨렸다.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취재 발품을 팔았구나.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고
다른 언론은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터지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혹시 필연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해당 그 기자가 포함이 되는 언론사를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과연 제대로 보도가 됐을까? 라는 어떤 상상은 이건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이니까 근거는 못 되겠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김만배 씨가 돈 뿌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걸 보도한 기자가 보험의 성격이었을 거다.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50억 클럭이 그 보은의 성격이었다면 그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한 거고 또 이게 그 세계 일간지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조금 잊혀졌던 게 그 대장동 관련해서 조선일보 출신 또 전직 언론인이 고문으로 합류한 사안도 있었고 50억 클럭 중에 한 명으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사안들은 좀 뒤로 밀려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고문으로 영입된 언론인들도 있었죠. 네. 근데 이 고문료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연봉이 1억 2천만 원에 뭐 고문 계약을 했다. 뭐 예. 이 정도로 알려졌었고요. 월천이네. 네. 그 꿈의 원가 아호 월천 선생이라고. 3개월치 연봉이 3,500만 원이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거를 뭐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뇌물 성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게 우리 언론들이 이 사안을 이제 큰 사건 터졌다. 뭐 나랑은 뭐 상관없는 어떤 다른 별 세계의 것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만나본 이제 젊은 기자들이야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또 이제 중견급으로 올라가면 생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뭐 기자협회 회장님도 그런 우려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래 알아온 선배고 하니까 기업에 가서 이 찔러가지고 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선배고 돈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잠깐 빌리는 차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다른 기술이 있는데 굳이 기자 선배한테 부탁한 거는 나름의 좀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렇죠. 저는 그 대목에서 저는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사인 간에 그렇게 금전 거래를 많이 해요? 빌려주고 뭐 하고 하는 걸? 솔직히 말하면 가족 간에도 힘들죠. 1억 원이라는 아니 돈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뭐 어떻게 기업 됩니까? 안 찾아갖고 동네 언론이 찾아간 걸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윤리의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조금씩 좀 무뎌지거나 흐려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속된 드는 말로 거죠. 좀 간덩어리가 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떻게 억대 이 규모가 진짜 뭐 몇 천만 원 거래도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아니 있어도 주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 헬마가 저한테 50만 원만 꺼달라고 한번 해봐요. 5만 원 먹고 제가 뭐라고 하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셔서 따기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따기를 왜 따려? 네. 나한테 100만 원 빌려주면 50만 원 빌려줄게.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참 가장 많은 금액이 흘러들어간 게 한겨레 기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언론계에서 아까 뭐 기자들 월급이 몇 푼이나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없을 수도 있죠, 경로가. 그런데 그 변명이 수용이 되다 보면 진짜 다 같이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뭔가를 지켜왔던 기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지. 허탈한 거죠. 네. 결국은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우리 김동호 회장께서 이제 창사일을 최대 위기로도 뭐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한겨레가 갖고 있는 언론사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거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겨레의 어떤 참관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처신해온 기자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세계 언론사 중에서는 뭐 2차례에 걸쳐서 또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편집국장이나 뭐 대표 사퇴 의사도 밝히고 앞으로의 진상조사도 철저히 하겠다라는 걸 가장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게 당연한 건데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게 김만배 씨 말고 그 전에 가짜 수산업자한테 예. 저기 금품 받은 그 언론인들 여러 명 있잖아요. 예. 그럼 한번 여기서 잘 봐요. 가짜 수산업자는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언론을 이용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서 언론인들한테 그러면 금품을 뭐 뿌렸냐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잖아요. 거기도 보험 성격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례하고 요 사례를 그러니까 한번 두 개를 묶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진단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거의 이른바 그 뭐 언론계에서 쓰는 용어는 메이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견급 이상 내지 뭐 앵커까지 어떤 포함이 되어 있고 논소렌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데스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언론계 전체로 놓고 주어를 언론계로 놓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생고에 시달려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쥐꼬리가 나가지고 이게 아니죠. 뭐 명품 뭐 받았고 이게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이건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더라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대학원 그 등록금 뭐 대신 받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쩔어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는 받아도 돼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이제 특권 의식 말씀을 해주니까 저도 계속 이제 그 문제를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우처럼 아예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권력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딱 불법은 아닌 선에서 써먹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를테면 산업부 출입을 오래 하면서 은행권 사람들하고 잘 아는 기자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딱 자금 융통이 어느 정도 딱 필요할 때 그 대관 뭐 실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3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을 더 받게 해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거는 명백한 뇌물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얻을 수 없는 어떤 이득을 순간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 기자들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기자들 말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런 식의 행태들을. 근데 그걸 자기 특권 의식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고생을 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뭐 작은 이득을 이제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제 이 윤리 의식이 약간 망가져 있는 기자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 하나만 제가 비교를 하면 종종 그 실리잖아요. 저기 뭐 이래서 지방지 기자 이런 사람들이 광고 땡기려다가 광고 안 주니까 조지는 기사 썼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월급 한 푼도 안 줘가지고 촌지 받아서 하려고 촌지 땡기다가 걸렸다. 그런 건 종종 실리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을 변호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생계형이라는 거예요. 네?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저 지금 뭐 변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계형이냐고요 그러면? 그걸 능력처럼 쳐주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하긴 하죠. 참. 그러니까 영세한 지방지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일탈인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이 구조적인 일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언론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일탈들이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용서가 되지 않는. 근데 사실은 개인의 일탈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게 머니투데이 회장인가요? 예. 뭐 1억 모자라는 50억인가? 예. 빌렸다라는 거 있었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자사 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기자로부터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요. 예. 아들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이 돼야 될 텐데 저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폐쇄성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폐쇄성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언론계 스스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출입 기자 시스템의 문제도 결국 폐쇄성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기사를 삭제하는 조치 같은 것들도 저희도 이제 몸을 담아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만은 소위 편집 회의를 통해서 데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데스크만 잡고 있으면
어떤 기사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같으면 그렇게 편집 회의를 거쳐서 소위 이제 부장급 이상의 이제 데스크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현장 취재 기자의 의지가 강하면 또 그 기사는 소위 이제 키를 못 시키는 경우들, 죽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 편집 회의도 편기자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편기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좀 열린 형태, 개방적인 형태, 감시가 쉽게 이루어지는 투명성이 담보되는 형태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지만 그래서 그 폐쇄성이 없어졌을 때만 데스크의 권력도 없어지고 기자들의 이제 취재 권력도 없어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사부 촌지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제 88년 창간하면서 언론사 중에서 가장 먼저 윤리강령을 제정했는데요. 기자협회 차원에서 사실 그 보사부 촌지 사건이 보도된 게 기자협회보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협회보는 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회원들, 기자협회 회원들의 어떤 소식을 담는 데인데 이 회원들을 조진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그 정도로 그러면서 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의식을 좀 다잡자라고 하면서 94년도에 처음 윤리강령이 제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2021년에 기자협회에서 언론윤리 헌장이라는 걸 제정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어떤 그 윤리의식을 좀 다잡자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자괴감이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그런 뭐 이제 이렇게 어떤 선언적 성격의 그러니까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사별로 진상조사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진상조사는 온전한 진상조사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그 검증을 기자협회가 해야 되고 미디어오늘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골프장 어떤 그 불려가가지고 100만 원씩 받고 골프 쳤던 기자들에 대해서 지금 해당 언론사가 그 진상조사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네. 상품권 받았다는 기자들 지금까 해당 언론사가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거를? 기자협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네. 사실 그 윤리적인 면부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이게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얼마나 좀 이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철저하게 좀 진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절대 다수의 선량한 기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예,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속아내는 거. 예. 확실하게 속아내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단죄하는 거. 그것만이 선량한 기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또 정확하게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얼마나 깊이 반성하느냐에 따라서 언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기 위해서는 팔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굳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이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전체 공개를 했는데 일부이든 전체이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한 언론사들이 이제 있을 거고 더 많아질 겁니다. 네. 뭐 사실 근데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한 이유 중에서 뭐 검찰이 확인을 안 해줘서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이걸 계기로 터져 나왔으니 얼마나 적극적으로 끝까지 파헤쳐서 보도를 하느냐 이게 그나마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생각이 난 게 CBS 노컷뉴스에서 김만배를 알았던 기자의 하루 일상이라고 기자 수첩 같은 칼럼을 쓴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이걸 쓴 기자분이 법조기자로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김만배 씨와 겹쳤고 그래서 회사에서 고참 PD가 갑자기 이제 우리 회사에는 김만배한테 돈 받은 사람 없죠? 이렇게 물어봤고 또 미디어 전문지에서도 취재를 해왔다라고 하면서 쓴 건데 이렇게 질문이라도 나오는 곳이 차라리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비슷한 시기에 뭔가 뭐 미심쩍은 정황이 있으면 각 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하고 그걸 밝히는 게 맞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자 한번 자진 신고 이런 거 센터 열어보세요.
들어오는 게 있나? 뭐 별로 안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밝힐 건 다 밝혀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얘기 보니까 또 일단 본료 수사 그러니까 네. 그거 한 다음에 또 수사한다고 어제 그렇게 나왔더만요.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렇죠. 이제 판검사 뭐 법조계 관련된 것을 넘어서 기자 관련된 것부터 하겠다.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던 것에 검찰이 확인을 해주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기자들이다. 이 점은 뭐 계속 가지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점 요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